안녕하세요. 토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 진행하고요. 두 번째 장, 2장 공동주택 관리 방법 중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관리하고 위탁관리는 위탁관리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는 자치적으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자치관리고, 위탁은 위탁사라는 전문 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자, 일단 밑에 내용을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관리 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 즉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직원을 골라서 앉혀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그 소장님이 일반 인력이나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이제 직원들 다 구성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자치관리의 또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 만약 우리 아파트가 135제곱미터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인건비 부가세 신고하는 그 평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 맞아요. 그 위탁관리 방식으로 수도권이고 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에 대한 관리 직원하고 미화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 그 부가세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가 많다. 그러면 자치관리가 인건비 부가세를 납부 안 하기가 좋죠. 왜냐하면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135제곱미터 초과니까 136제곱미터부터죠. 그런 세대가 있는 아파트는 인건비 부가세를 별도로 입주멘트 부과해서 그것도 부가세를 신고해서 납부를 하도록 위탁사에다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자치하고 위탁의 세법상 가장 큰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밑에 있는 건 자치관리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치관리는 법이나 세법이나 아니면 노동법이나 이런 게 발빠르게 맞춰서 움직여지진 않아요. 근데 위탁은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빠르게 법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거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위탁사 능력에 따라 그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자치관리는 순전히 100% 소장님의 권한에 따라 직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어떻게 실력 있는 소장님이 자치관리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소장님이 실력이 없다. 그러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좀 위험하게 갈 수도 있어요. 세법이나 노동법이나 아니면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배되는 경우를 발빠르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들은 그래서 소장님들끼리 이제 모임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고 자기들끼리 업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자치관리는 그에 반해 위탁관리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뭔가 해야 될 매뉴얼 오더를 내리고 이분들이 업무를 하죠. 그리고 위탁관리는 직원들 로테이션이 좀 쉽다는 거. 그 대형 위탁관리 중 대표적인 우리관리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격리나 아니면 소장님이 TO가 비었다. 그러면 거기에 가기 좋은 자기 주거지가 그쪽 근무처와 가까운 곳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줘요.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이죠. 근데 소형 단지에 근무하는 위탁관리는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작은 위탁사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위탁관리의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 중 도급이란 게 있는데, 도급은 노무까지도 위탁사에서 처리해줍니다. 그러니까 격리는 도급인 경우는 좀 더 편해요. 본인이 사대보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세법, 원천세 같은 것도 손이 댈 일이 없죠. 그래서 도급은 한 단계 더 편하다는 거. 위탁관리 그의 카테고리 안에
도급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자치하고 위탁만 먼저 봅시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관리를 하는 그 자치와 관리소장을 직접 뽑는 거죠. 직접 뽑는 거죠. 위탁 관리는 본인들이 배치할 소장을 거기다가 꽂아 넣는 거죠. 즉, 우리는 생사 이탈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의 퇴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런 거는 자치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있고, 위탁은 위탁사 대표에게 있습니다. 좀 앞에 썰이 좀 길어졌는데요. 한번 계속 갈게요. 여기서 보면 관리 방법을 자치로 할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는 소장을 선임을 해야겠죠. 그리고 각각의 과장, 소장, 반장님들 다 뽑아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탁 관리로 결정한 경우는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요. 요거는 자치관리인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선임하죠. 입주자 대표는 소장을 선임하고 소장은 직원들을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즉 뽑는 거죠. 그리고 자치관리를 결정할 때 자치관리기구 구성을 좀 볼까요?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해야겠죠. 의무관리 대상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가 몇 가지가 있어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이고요. 또는 150세대가 기준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여기까지 똑같아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나 지역 난방도 포함해서 그런 공동주택. 아니면 이건 네 번째인데, 네 번째 거는 많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한 건물 중에 이것도 입주자, 즉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했어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관리 요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기간 잘 보셔야 되고요. 6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입주자 대표의 구성을 말하고, 해당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 그 선출된 인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그죠?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 및 장비,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 같은 분들은 요거는 이쪽 참고하라고 하네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지 됩니다. 무슨 전기라던가 소방이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자격이 있는 분들로 자치관리기구라는 것은 위탁관리,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죠.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관리사무소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관리사무소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직원들, 전문 인력을 데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내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못 기다려요. 30일도 못 가요. 7일 또는 길게는 7일. 최대한 빨리 하죠.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장이 있어야 민원도 받고 업무가 돌아가니까. 벌칙 및 과태료.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자치관리기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리사무소예요. 관리사무소를 구성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받죠. 자치관리한다며 직원 빨리 뽑아야지, 그거죠. 기술 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 행위를 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유 관리사무소 직원이 뭐가 필요해. 내가 다 설비도 해보고 아파트나 공사장 다녔으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아는 사람 불러다가 고치면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기한. 최초 관리 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사업주체의 관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사업주체는 뭐예요? 최초예요. 최초. 기존에
시공사. 그죠?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변경하는 경우는 종료일까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한 경우는 종료일까지 그 구성 기한을 둔다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사업주체 관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가 만약 자치관리 한다. 그럼 그때까지 관리사무소를 구성을 해야 돼요. 소장, 과장, 경리, 반장, 주임 등.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을 변경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위탁에서 자치로 바뀌었다. 그러면 위탁관리 업체가 빠지는 마지막 종료일까지 소장, 과장, 경리, 반장을 다시 새로 뽑아 놓고 그분들한테 바로 인수인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관리 구성을 기한은 최초는 6개월이지만 기존에 하다가 변경하는 경우는 위탁관리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직원들 다 뽑아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주택관리사 등 배치 의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아까 의무 대상 뭐라고 했어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나 중앙집중 난방식 또는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의 시설하고 합쳐진 동일 건축물로 건축했는데 주택이 150세 이상인 경우. 말을 빨리 하니까 좀 발음 세요.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300세대와 그거의 반 150세대. 일단 그것만 일단 포커스를 잡고 나머지는 젖살을 붙이면 되겠죠. 계속 덧대어서 살을 붙여서 외우시면 돼요.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갖다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자, 보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 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사 보와 주택관리사는 좀 달라요. 주택관리사는 그 보를 뗀 분이죠. 경력도 있고 주택관리사 바로 그 할 수 있는 분인데 관리사 보는 처음 경력 없이 주택관리사를 따신 분을 주택관리사 보라고 합니다.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 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주택관리사를 보조자로 배치한다는 건 뭐 좀 이게 말이 이상하죠. 그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를 가름해서 주택관리사 보를 배치를 하는데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 보조자로 실제 그 사람은 데려다 놓을 수는 없고 주택관리사를 보조자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 해야 된다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항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법 제64조 1항을 위반하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않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합니다. 금액이 1,000만원대죠. 공동주택관리기구, 이건 관리사무소라고 보시면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사무소예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뭐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갖다 놔야 되죠. 아무나 갖다 놓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 별표에 첨부되어 있는 것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기술 인력은 좀 포인트만 몇 개 재볼까요?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은 승강기 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자체 검사 자격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거는 우리 외주주죠. 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건축 설비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에너지, 소방본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령에 따라 그러니까 전문 인원을 갖다 놔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소방 자격증 있는 분이 있어야지 아파트 소방 선임을 하는 거고, 전기도 전기 자격증 있는 분이 아파트 전기에 대해서 또 선임이 되는 거죠. 장비는 비상용 급수펌프, 절연 저항계,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 장비, 뭐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뭐 이런 것들은 뭐 준비를 해놔라, 갖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슉슉슉.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요거 되게 중요해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 인력 상호 간 겸직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관리사무소장이고 소방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어요. 그럼 내가 소장하면서 소방 선임을 해야지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한테 모두 관리 책임이 쏠리는 것도 위험할 뿐더러 그 사람을 선정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그 좀 업무를 분장을 해서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한 거지 한 사람으로만 너무 포커스가 가는 거는 업무 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술 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어요. 다만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각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거는 예외를 모든 법령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예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예외에 너무 목을 걸면 안 돼요. 일단 참고만 하세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의 취득을 선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 인력과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 인력 겸직. 복잡하죠. 이건 또 따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상호간의 겸직. 이거는 괜찮다. 근데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셔야 된다. 우리가 경리가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겠죠. 소장님들은 좀 더 찾아보셔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 감독.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거는 자치관리는 소장님께서 업무를 이제 대표회의 대표회에서 소장을 선임하고 소장은 직원들을 다 이제 구성해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그 관리하는 직원들 또는 이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한테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겸임 금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파트 동대표 하면서 소장도 할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치관리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법률에 대한 조항들이니까 앞에 있던 내용과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냥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디 보세요. 어디 보세요. 포인트만 짚고 갈까요? 저는 친절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하면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선임. 뭘 대표자? 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가 대표자는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예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소의 대표자가 선임됩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 인력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죠. 장비는 아까 무슨 5m에 달하는 줄자부터 해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전문 기술 인력도 돼야 되고 상호 겸직은 좀 안 된다. 직원의 임면 등 여기는 보면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의 처분 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해야 된다. 이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됐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기준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빨리 선임해야 되고요. 자치관리기구 직원이 선임된 경우 입주자 대표인은 선임된 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자치관리기구는 뭐라 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죠. 취업규칙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직원 선임 전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됩니다. 임금 인상 시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하고 근로계약서를 명시해야 되죠. 자치기구니까. 자치관리기구니까. 경비, 청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직영으로 할 경우 해당 직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임용하고 면직에 관한 거죠. 이에 관한 내용은 제4항에 따른다. 이거는 좀 더 찾아보시고요.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겸임금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 때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 제외하고 겸임 불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자치관리 직원에 할 수가 없어요.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될 수 없죠.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건데 가끔 덜어 그런 경우를 좀 보기도 해요. 볼게요.
자치관리기구의 업무 범위, 자치관리 시에도 관리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똑같이 갑니다.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집행기구인 자치관리기구에 따라 감독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감독할 수 있다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직원을 바로 자르라 마르라 할 수는 없어요. 이때 감독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및 감사 등을 의미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아니한다. 요게 있어요. 요게 포인트인데 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약간 말이 좀 오버랩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감독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업무하는 걸 감독할 수 있지만 의결이나 감사, 회계감사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소장님의 업무에 뭐 출근을 몇 시에 했네, 지문 인식기를 설치해라, 니네들 CCTV를 설치해서 내 집에다가 연결해 놓고 직원도 어떻게 일하는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부당감사이라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 위탁관리로 결정 시, 오늘 좀 길어지겠네요. 요까지 하려니까. 위탁관리로 결정했을 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되죠. 그냥은 안 돼요. 그죠? 그 자치는 그냥 관리사무소장만 딱 선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소장이 알아서 착착착착 하도록 냅두는데 위탁사가 나머지 하긴 하지만 위탁사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전자입찰 방식 아니면 그 주택관리사 아니 그 전자입찰 방식을 하긴 하는데 위탁사를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계약 조건에 따라 입찰을 들어오는 거죠. 이게 아파트에 K아파트에 이것도 자료가 들어가 올라가야 돼요.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 사업자를 선정할 것. 선정 방법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 곤란한 경우는 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만 있는데 이거는 항상 제가 이제 법령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말미를 두는 거, 혹여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미를 두는 거지 거기에 무조건 의미를 부여해서 그쪽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전자입찰 방식의 세부 기준은 입찰의 절차, 참가 자격, 입찰의 효력 등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업자 선정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감사의 참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위한 입찰 과정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서 정해야지 너무 짧거나 또는 너무 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선정 방식의 구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계약 방법은 경쟁 입찰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에 수의 계약은 있는데 얘는 예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이의 제기를 받고 그리고 이의 제기를 10% 이상 입주자들이 안 하고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입주자들이 10% 이상 그 이의 제기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대표들이 이제 결정하죠. 전체 구성 인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제 그거 찬성하면 수의 계약을 하는 걸로 그리고 그것도 공시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처음 업자를 선정하는 거니까 이쪽 방식으로 보셔야죠. 그죠? 경쟁 입찰로 하고 일반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명 경쟁 입찰할 것인지. 근데 지명 경쟁은 관공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안 되고 일반이나 제한 경쟁이 있는데 낙찰의 방법은 적격 심사제, 최저 낙찰제, 최고 낙찰제가 있습니다. 최고 낙찰제는 어떨 때 쓰냐면 재활용 업체를 선정할 때 최고 낙찰제로 하고요. 최저 낙찰제는 웬만한 공사나 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 낙찰제. 적격 심사제는 무조건 싼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게 적격 심사제입니다. 요게 방법의 입찰 방식은 3가지, 낙찰 방법도 3가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명 경쟁 입찰은 관공서에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들이
니네가 입찰을 해라 라고 해놓고 이제 그 와중에서 뽑는 거죠. 근데 이건 세 번째 거는 현실에는 거의 아파트에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 제한 경쟁 입찰이 있는데, 제한 경쟁 입찰도 너무 과다하게 업체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일반 경쟁 입찰로 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읽어보시고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료가 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00만원. 그러니까 요거를 위반하여 요 말을 안 해가지고, 그죠? 이 조건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관리사무소는 무조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으로 주택관리사를 따신 분들 배치를 해야 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으며, 실제 주택관리사를 보좌자로 배치할 수 있는데 아까 위에 있던 내용하고 내용이 겹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아까 했던 걸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르니까 읽어볼게요. 주택관리업의 등록,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되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됐죠.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되고요. 등록은 주택관리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해서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죠. 그죠? 자본금이 2억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그 2억이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의 매출의 규모 기준이 2억이에요. 2억. 이게 똑같죠? 그죠? 2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그래야지 위탁관리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양식이니까 구경만 하세요. 주택관리업 등록증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 자본금 2억 원 이상, 전기 분야 기술자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주택관리사는 적어도 1명 이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수의계약 선정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아까는 그 처음이고, 이번엔 계약기간이 이제 업체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그 업체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 조건을 잘 기억하셨다가 요대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거 그거. 이 내용이 이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게시를 해야 돼요. 이게 아까 그 내용에 대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좀 세부 내용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어디 갔어? 이거는 좀 더 만약에 우리가 위탁사를 재계약하는 시점에 요 위에 있던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순서 있죠. 그죠? 입주자들이 이의제기를 10% 이상 안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로 이제 수의계약을 간다면 우린 이 머릿속엔 이거는 박아놓고 있다가 실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지금 제가 화면에 띄어있는 이거는 세세하게 읽고 위반 사항이 없도록 절차를 따지셔야 돼요. 이거는 자료는 카페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과반수가 동의해서 저 업체는 입찰하지 못하게 합시다 라고 하면 몇 명?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입주 대표인은 그 요구에 따라 참가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서울시 관리규약에 이게 있어요. 입주 대표인은 15조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 청취 결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재계약에 부동의하거나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아까 10% 이상이죠. 근데 10%를 넘어서 50% 넘어서까지 거의 70% 위탁사 마음에 안 들어 바꿔버리자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업체를 입찰을 아예 그냥 다시 재입찰할 수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니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70%가 반대했다. 죄송하지만 너는 입찰 자체가 안 돼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잘 모르셨죠? 그 관리계약 준칙의 보충상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그 조금 내용이 아까 그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서울시 관리계약 준칙을 복사해서 붙여서 그대로 한 거니까 이거는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리 업무의 인계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진도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